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다른 바쁜 이유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남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종목 위주로 영상을 남겼는데 오늘은 시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주변에 여러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경기 침체는 어떤 공포 심리가 좀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 증시가 반등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상황이 미국의 역사적 물가 상승이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시도하면서 주가가 크게 이제 낙폭을 보였는데 물가 상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지금 40년 만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어요. 이게 지금 1981년도 이후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이 지금 40년 만인데, 근데 여기서 과거에 한번 보시죠.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또 급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죠.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 이 둘 중에서 물가부터 잡겠다, 확실하게 잡겠다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럼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통화 정책을 좀 폈죠. 그래서 일단 경기부터 일단 좀 살리고 보자. 그러니까 소비하고 투자 확대를 했습니다. 이때 돈을 얼마나 풀었냐면요. 과거 10년 전 금융위기 때는 3조 달러를 푸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3개월 만에 5조 달러를 풀었어요. 엄청난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잉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일단 기업부터 살리고 보자 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무너지면은 실업률이 증가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부터 살리자 그래서 돈을 와장창 풀었습니다. 공급적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또 일어났죠. 아무래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거기에는 이제 전쟁 있었고 중국 코로나 봉쇄 영향도 있었고 또 하나가 있다면 물류 대란이 일어났었죠. 코로나 때 수출을 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수출이 안 돼 있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 갑자기 그 못했던 수출이 교육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항만이 그냥 아주 그냥 병목 현상, 교통 체증을 빚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실제 기업 수출 기업들을 분석하니까 해운 운임, 그러니까 수출 경비나 뭐 이런 제반 비용들이 50%에서 100%까지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또 작용이 됐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7월 달에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발표가 좀 됐는데 소비자 물가가 이미 발표가 됐어요. 6월 달 9.1%가 좀 나왔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한 0.75% 정도 인상할 거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7월 28일 날 GDP 속보치가 있고 또 제 기억으로는 7월 말쯤 7월 23일경에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을 이제 확정을 짓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7월 달에는 약간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지수가 최근에 그랬죠. 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7월에는 금리 인상이 울트라 스텝 1%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최근 연준의 파월 의장이 0.75% 올리는 것도 대단히 많이 올리는 거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얘기하면서 1%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약간 좀 불식시켰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장이 좀 괜찮았죠. 외국인들 들어오고 아무튼 0.75%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중심이 이쪽으로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약간 안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영향도 있던 것 같아요. 자, 미국 물가 상승 우려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일단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좀 볼게요.
과거 이제 트럼프 때부터 그 2022년도 1월 달까지는 제로 금리였어요. 0.25%. 그러다 물가 인상을, 금리 인상을 이때부터 단행했죠. 0.25% 베이비 스텝을 밟고, 그 다음에 갑자기 0.5%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이번에 0.75% 한번 올리고, 이게 7월달 이번에 아직 안 올렸습니다만 이제 0.75%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2.5%가 됩니다. 연준에서는 연말에 올해 12월 달까지 한 4% 정도의 금리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8월 달, 9월 달 물가가 어느 정도 인상에 따라서 4%대로 마감할 것이냐, 그 이상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변동성은 존재는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한 4%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5개월 남았잖아요. 8, 9, 10, 11, 12월. 5개월 동안 만약에 4%까지 올린다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폭은 1.5%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가서는 금리 인상폭이 0.75가 아니라 0.5%? 0.5% 세 번이면 되잖아요. 혹은 0.25%를 올리거나, 혹은 어떤 달에는 동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폭이 잦아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두 마리의 악재,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마리 토끼는 잡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시장에 어떤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러한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6월달 소비자 물가가 9.1%가 지금 올라갔어요. 제가 미국 시장을 자꾸 보는 이유가, 결국 미국이 이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금리 인상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9.1% 올렸는데 연준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이 나왔어요. 연준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막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4분기, 이것은 이제 내후년도 4분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지만 미국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대였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물가를 어느 정도는 잡겠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의해서 물가를 잡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일단은 물가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하나의 좀 안도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물가 상승 둔화 가능성이 좀 나오는 게, 일단 과거 볼게요. 일단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일단 돈을 풀고, 제로 금리에다가 막 돈을 풀고 그러니까 PMI라고 그래가지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니까 이게 좀 과잉 생산이 나오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사인을 줬어요. 나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린다. 그 과거와는 달리, 과거 금융위기 때는 연준에서는 시장과 소통이 지금보다도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팍 올려버리고 그냥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미리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이때 나오면서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좀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반되게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유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3%가 빠졌는데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둘 다 같이 영향을 받은 거죠. 물가를 잡겠다는 금리 상승과 경제 침체 이런 영향이 함께 어우러져서 떨어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도 고점 대비 24%가 빠졌고요. 비철금속도 구리 29%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올리게 된 배경 중에서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빠지면서 결국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일단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요즘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은 경기 침체 강도는 높지 않고요. 낮고요. 장기간 가냐? 아니다.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된다면은 이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연 수요 때문에 뭐 떨어졌다고 올라가고 그런 건데 이런 예외적인 것들은 빼고 과거 평상시에 미국 경제 성장률의 평균 값은 2.4%였습니다. 연평균 2.4%씩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된 앞으로 전망치입니다. 뭐 이 전망치야 앞으로 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까지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연준에서는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다. 2023년도 동일하게 1.7% 상승하는 거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상승을 한다. 자, 여러분. 이게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이것이 이 전망치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이 경제 침체라는 단어를 쓸 만한 정도의 수준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확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라고 치죠. 이 정도인데 그럼 그 기간이 2023년도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부터 경제 회복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경제 침체 기간이 일단 짧잖아요. 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경제 침체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건 단발성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평균치에 경제 성장률 평균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인데 이게 경제 침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맞나요? 넘어가 볼게요. 미국 CEO들한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2022년도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3년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경제 쪽에서 가장 피부 깊숙하게 그 경기를 느끼는 CEO들조차도 2023년도를 거의 마감으로 하고 있고 2024년도라고 얘기하는 응답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예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침체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내년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고 그 폭도 경제 침체의 강도도 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론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은 미국 가계부채가 지금 역대 최상위급이에요. 지금 부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괜찮죠? 미국이 지금 고용률이 사상 최대급이에요. 그래서 고용률이 좋고 실업률이 줄으니까 이게 그만큼 부채가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좋다. 그리고 미국의 그 정부 부채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 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미국은 또 주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올라갔을 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건 수급의 요인입니다. 주택 재고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재고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결국 주택에 대해서 집을 많이 짓게 된다면 다시 올라갔던 것들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격만 보고 지금 집값 올라갔다라고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유명한 경제학자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슨 경기 침체냐. 그냥 경기 둔화지. 언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저도 옛날에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기사를 팔아먹으려면요 좀 강도가 센 단어를 써야 돼요. 경기 둔화 이러면은
클릭이 안 돼요. 어떤 언론사는 기조가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냥 극단으로 치달아서 그거를 굉장히 키워요, 이게. 그래서 그냥 경기 둔화 정도 수준인데 그냥 강력한 경기 침체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요. 이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좀 볼게요. 일단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6%가 올라갔어요. 야,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정말 고민일 거예요. 이번에 0.5% 발표를 했는데 전명이 아닌 게 발표가 됐죠, 일단.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금리를 미국처럼 0.75%까지 올릴 수는 없어. 왜냐면은 미국은 가계부채가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역대급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금리를 좀 덜 올리자니 그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IMF가 권장한 달러 보유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역시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아무튼 달러가 떨어지게 된다면 환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근데 일단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부터 잡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볼게요. 우리나라가 과거 코로나 이전에 평균은 2.85%였습니다. 매년 2.85%씩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에 이제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이 3%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평균보다도 높네요. 그죠?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한 2.6%. 이게 경기 침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이 수치는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매월 이제 어떤 전망치가 바뀌게 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국은행이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과거 평년 수준에서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주가가 지금 과대 폭락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6월 달에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주가 하락이 제일 컸습니다. 이게 18%가 빠졌어요, 주가가. 이건 너무 과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그게 뭐냐면 경제 침체를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까 하반기에 가지고 미국 금리 인상폭이 둔화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공포 심리가 완화가 돼서 주가가 반등하지 않겠느냐. 워낙 이게 바닥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바닥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PBR이 0.9배예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PBR이 뭐냐면은 순자산입니다. 기업의 자산 중에서 이 부채를 빼버리면은 그게 이제 순자산이 되는데, 즉 그것은 부채를 빼면 뭐냐면은 기업의 부동산, 뭐 건물, 공장, 근데 이런 자산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자산을 내다 팔면은 PBR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의 사업적 가치는 모두 제거하고 순자산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0.9배니까 10%가 더 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 가장 코스피 지수를 낮게 이제 예측했던 증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2220포인트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222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PBR이 순자산 가치 대비 20%가 할인된 가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이걸 볼게요, 한번. 이게 과거에 24년 동안에 PBR을 순자산 가치보다도 낮게 1배를 하향 이탈한 적이 총 24년간 5번이 있었어요. IMF, 당연히 그땐 그랬겠죠. IT 버블이 있었고요.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 지금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과 과거를 좀 비교해서 볼게요. 과거에는 우발적인 사태였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를 볼게요. 금융위기 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공포였습니다. 일단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금융위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금융위기가.
그리고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월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미국의 제조업 자존심이라고 하는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 신청까지 하고, 이게 이 지경이 돼버리면은 달러를 찍어내는 그 나라가 금융이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의 기업들이 도미노로 그냥 다 도산할,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엄청난 무서운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일단 이때는 불확실성이 너무 컸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그렇게 소통을 잘 안 했습니다. 우왕좌왕했어요. 솔직히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그때 버냉키 의장이 참 잘하긴 잘했는데 좀 우왕좌왕했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리고 시장과 소통을 안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최하단이 PBR 0.83이었어요. 지금이 0.9. 아까 위에서 2220포인트까지 떨어지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가만히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기업부터 살리자 그래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어쩔 수 없죠. 돈을 풀잖아요. 돈을 풀면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했어? 그럼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금리 인상을 함께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것들이 대출받아 투자하는데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리고 대출받은 일반 국민들도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가 약간 좀 둔화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주가가 보통 급락을 할 때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공포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다들 이해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이것은 2021년도 작년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1년 내내 나왔어요.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하면은 경기가 약간 침체될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가가 너무 많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이건 좀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만큼 저평가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번에 순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비교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12년간 코스피 지수를 PR과 비교했을 때는 PR 8.9배였어요. 지금은 과거 평균치를 하향 돌파했어요. PR 8.4.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지금 저평가에 빠져 있어서 한국 증시는 좀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수가 더 빠질까요? 그러면 이걸 보면 돼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최상위 10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지금의 실적과 PER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한 8.1 정도, 요 정도 수준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약간 상승을 해가지고 요거는 8.2, 3배 정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제 PER의 흐름을 봤을 때, PER이라는 것은 그거죠.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의 괴리율이죠.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당기순이익의 몇 배를 쳐줬느냐. 과거 보면 한 13배 정도, 높게는 13배, 낮게는 뭐 7배, 8배,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과거에 PR 박스권에서는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즉, 저평가란 얘기입니다. 싸다는 얘기예요. 과거 금융위기 때는 13.9였어요. 이때는 비쌌어요, 더. 지금이 더 싸요.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높을까요?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건 여러분 판단에 좀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예를 든 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혹은 약간 오르거나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래서 더 떨어질 영역은 좀 별로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방 경직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역사적 저평가예요, 지금. 하이닉스는 과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 PR 흐름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과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13.8이었습니다. 지금이 더 싸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이 바닥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종목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과거 금융위기 때 PR이 27배, 지금이 27배 똑같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쎄요, 그죠? 오히려 최근에 좀 올랐죠? 이런 걸 봤을 때도 좀 그렇고요.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 PR이 23배인데 과거에는 그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IT 쪽 2차 전지지 자동차용은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자동차용 2차 전지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훨씬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걸 비교했을 때 지금 23배는 과거보다도 지금 싸요. 훨씬. 그러니까 삼성 SDI가 주가가 더 빠지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옛날에 금융위기 때는 이랬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7.4배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금융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였을 텐데 지금이 이렇게 싸니 현대차도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이 좀 더 가능성의 무게감이 좀 실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만 봤을 때 보면은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해도 그건 좀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동감을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은 좀 둔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증거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던 그런 요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올렸고,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금리 7월 달에 0.75% 인상 후 하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목표치가 하반기까지 4%, 그러니까 1.5%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향후 월에서는 8, 9, 10, 11, 12월 5달 동안 어떤 달에는 0.5% 올렸다가 어떤 달에는 0.25%로 좀 낮추고 어떨 땐 또 동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주가 상승에 좀 뭔가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비싸면은 상승은 안 되겠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저평가돼 있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일부 선 반영이 돼 있다는 거. 최근 뉴스가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거고, 하도 듣다 보니까 지겹고 이제는 공포 심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들어버리면 그게 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포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언론사는 좀 더 공포를 더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경기 침체 이유를 또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이 3분기죠. 주가 반등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17개 증권사에 2022년도 올해 하반기 증시 전망을 봤는데 이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증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2220포인트. 이게 이제 금융위기보다도 더 낮은 수치 0.8배. 금융위기 때는 0.84배였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기에는 특별한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3000포인트라고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삼성증권인데 이건 시나리오가 있어요. 전쟁이 종식이 됐을 경우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휴전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바스 지역만 지금 하겠다는 건데, 돈바스 지역을 거의 이제 75%를 먹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휴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우크라이나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다시 탈환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27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평균이 나오고 있는데 2700포인트는 여기에요. 빨간 거 있잖아요, 여기. 이 정도는 반등하지 않겠느냐, 올해 3분기에. 자, 여러분, 시장의 의견 중에서 낙관적인 의견을 내는 증권사가 있고 비관적인 의견을 내는 증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증권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저는 비관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사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의견을 낸 곳이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의 의견을 제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이에요. 이게 뭐 금리 인상이다, 뭐 경기 침체다, 뭐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지금 너무 저평가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너무 지금 과소평가가 됐으니까 여기서 아마 당분간은 횡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달 이후부터는 8월달서부터가 아마 유력시 되는데 단기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 코스피 2700포인트 혹은 2650포인트 이때까지는 좀 반등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앞단에서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정확하게 7월달하고 8월달 둘 중에 언제냐. 그럼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수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코스피 지수. 지난해부터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둘 때는 약간 사람들이 냉정해져요. 그리고 관망세가 나와요. 어떤 관망세냐? 실적 발표하는데 일단 실적 보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떨어졌던 것이, 3월 달이 뭐냐면은 그 전년도 4분기 실적 발표율이 이때거든요. 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다가 1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니까 이때 또 냉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이게 또 떨어졌어요, 이게. 그쵸?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율이 좀 걱정이에요. 이게 8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뚝뚝 떨어지고, 또 자이언트 스텝 밟고 경기 침체에 나오니까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 발표 시즌이 되기 전에는 약간 시장에서는 뭐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많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파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은 8월 달이면은 뭐냐면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관망세가 나와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8월 달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온 거. 이 시나리오는 제 의견이 아니라 대신증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3분기 실적 시즌 때. 그때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 되면은, 원래 11월 15일인데, 그 11월 1일부터 아마 잠정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10월 말쯤 되면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또 관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8월 달, 7월 달도 가능하겠지만, 뭐 8월 달서부터 주가가 좀 지수가 상승하고 11월 전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일단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예측이 딱 맞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때 또 상승했을 때는 또 금리 인상폭이 약간 좀 둔화가 되고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게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지수가 만약에 안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경기 침체에 따른 주가 조정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27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간 뒤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악재가 뭐다?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은 경기 침체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경기 침체에 따른 지수 하락이 나올 것이고, 경기 침체가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3분기 실적.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본격화, 이런 이슈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데, 대신증권은
2023년도 1분기에 들어가서는 코스피 지수가 무려 2050포인트. 그러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일단 전망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떨어지는 기간이 내년도 뭐 1분기가 될지, 뭐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분기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냐면은, 야, 그럼 경기 침체가 모두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기간이 길지 않고 2023년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금 그 전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오겠죠. 이미 주가는 경기 침체를 반영을 했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뭐 다음부터는 경기 반등. 그래서 주식은 6개월을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반등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시기적으로 1분기가 될지 뭐 2분기가 될지는 그건 지금 상황에서 예측의 영역은 아니니까 일단 이러한 신호를 좀 보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금융위기 때보다도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저평가에 완전히 역사적 저평가에 빠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고,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게 된다면 달러 환율이 내려가겠죠. 환율이 내려가고. 그럼 달러 약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저평가 됐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이제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가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외신에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2023년도 하반기에는 연준에선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다.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왜냐면은 2023년 정도 되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금리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이거 볼까요? 화면? 연준 목표가 2023년도에 한 2%대거든요. 이건 평년 수준이거든요. 물가가 이 정도로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경제만 잡으면 되잖아요. 경제만.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금리가 이미 4% 이상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과거에 마이너스 금리 때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마이너스인데 그냥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에서 어떻게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입니까? 0.25%인데 더 이상 어떻게 낮춰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4%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다 치고 이제부터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뭔가의 시도가 일어나는데 이때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금리 인하 시도하면 또 물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때쯤 되면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좀 더 노리겠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껴안고 같이 가겠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연착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할 텐데 이때쯤 되면 상대적으로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아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기대감. 근데 그다음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실적 장세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은 별로 실익은 없는 것 같고, 이미 지금 경기 침체까지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수가 떨어졌는데 떠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주가 올라간다고 여기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뉴스의 기조가 싹 바뀝니다. 예. 더 올라갈 것 같은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와요. 이때. 여기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버스 있잖아요.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있잖아요. 곧버스라고 얘기하죠. 지수가 하락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쪽을 사시던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시던가. 그래서 내년도 경기 침체에 따른 지수 하락 시 정말로 사고 싶은 종목을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시나리오대로 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지는 말자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등의 열매는 보유한 자만 갖는다는 얘기가 있죠. 투자 전략이 뭘까요?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투자 해법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 경제가 침체가 된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고성장을 이루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실적주를 담으면 됩니다. 만약에 실적주를 담았는데 지수 하락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졌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업은 엄청난 바겐세일을 받는 겁니다. 결국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왜? 기업은 실적을 먹고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먹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7월달, 8월달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돼가지고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그 이후에 지수가 반등하는 걸 기다리는 이런 전략 시나리오를 한번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앞으로 이제 종목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 유망주 뭐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종목을 추천했던 종목들이 지수 하락 때문에 여지없이 다 떨어졌어요. 그 종목들 괜찮습니다.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킨 종목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포트폴리오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나 여기서 제가 제외된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외된 종목이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제 홈페이지를 찾으시면은 매도한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우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죠. 그래서 연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매도를 했고 IL사이언스는 실적 부진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매도했고 제가 방송에서 사조대림 역사적 저평가 엄청난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좀 반등해가지고 55% 수익률로 매도를 했고요. 루트로닉도 제가 유튜브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시 투자 매력도 높아졌습니다. SP삼립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22% 수익으로 그냥 목표가 도달해가지고 매도를 했고요. 모두토는 얘기를 안 했고 CJ 프레시오에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매도했어요. 90% 수익으로. LIG 넥스원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걸로 했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등이 있을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안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샀습니다. 저는 주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핌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서 그냥 마음껏 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종목들 제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했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적이 예상보다는 약간 부진했다던가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하고 아님 말고 도망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